오늘은 임승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초기불교와 그 이후의 불교.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초기불교와 그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불교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초기불교인가? 이거죠. 그리고 또한 초기불교와 그 이후 형성된 불교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 점을 오늘 이제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초기불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붓다에 의해서, 즉 석가모니 붓다에 의해서 직접 주도된 불교가 초기불교다.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의 숨결이 바로 느껴지는 살아있는 그러한 불교가 초기불교다. 그래서 흔히 초기불교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초기불교라는 말 이외에 다른 명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근본불교라든지 또 원시불교라든지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소승불교라든지 상자부불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소승불교나 상자부불교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 초기불교, 근본불교, 원시불교 이렇게 이 세 가지 표현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가지 표현들은 다양한 명칭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불교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불교 가르침의 출발점이다,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칭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 역사적 흐름이 근본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 더 비중을 두는 뜻으로 근본불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불교의 시대적 범위를 붓다와 그의 직제자에 의해서 남겨진 불교로 한정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와 10대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정도에 이제 한정되는,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한정되는 불교를 이제 초기불교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부처님 인멸 후에 사후 한 100년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한 100년 되고요. 사건적으로는 교단의 분열, 즉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되면서 부파불교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불교를 우리가 초기불교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근본불교라는 명칭에는 근본불교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나머지는 근본불교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외의 다른 불교는 근본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붓다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고자 등장한 대승불교 측에서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기 힘들다.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근본불교가 아니고 너희들은 근본불교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는 근본불교라는 그러한 표현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 한편 그러면 또 이제 원시불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 원시불교라는 이름은 또 그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는 자신들의 불교 해석이야말로 온전히 붓다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불교는 원시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초기의 불교는 아직 덜 성숙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그 이전의 불교는 그 불교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원시불교고 자기네들 불교가 그 붓다의 정신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뜻에서 원시불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소승불교라는 명칭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의미상 자기네들은 대승이고 나머지는 소승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승불교라는 표현은 오로지 대승불교 쪽에서만 이제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요즘은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러한 표현들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제공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시불교든 소승불교든 후에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의도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상자부 불교라든지 빨리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러한 남방 국가들에 전해지는 남방권의 불교를 보통 우리가 상자부 불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붓다의 인멸 후 100년 무렵에 있던 제2차 경전결집을 언급을 한다. 자, 이 제2차 경전결집에서는 붓다의 교설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파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세력이 만나서 각자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2차 경전 결집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불교의 교단은 대중부, 마하상카와 상좌부, 테라바타라는 그 두 개의 파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 100년이 지나면은 이런 두 갈래의 흐름이 나타나다가 2차 경전 결집을 계기로 해서 확연하게 둘이 이제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등장하는 표현이 상좌부 불교예요. 상좌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예요.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누어진 다음에 다시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이 상자부 불교가 동남아 일대로 또 중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이 상자부 불교가 남방불교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연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쭉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일단 따라가면서 우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원류를 이어받았다.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러한 전승에 근거하여 상자부 불교의 역사를 2300년 정도로 보통 추산을 한다. 상자부 불교는 빨리 불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빨리어 3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3장이라는 것은 경율론 3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불교라는 명칭은 바로 이들 빨리어 3장에 근거를 한다. 상자부 불교 혹은 빨리어 불교는 현존하는 불교 전통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 빨리어 삼장 경전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상자부 불교 역시 붓다의 원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간단하게 그냥 상자부 불교는 붓다의 원음을 그대로 전수를 한 것이 상자부 불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상자부 불교는 상자부 불교이지 그 초기 불교와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그러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그 논장에서 그렇습니다. 논장은 상자부의 논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그 붓다의 원음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독자적인 교리 해석이 상당히 이 상자부 불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논장의 일부 문헌은 다른 부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자부만의 독특한 주장이 담겨 있다. 자, 그러한 주장들은 붓다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부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 자체와 상자부 교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 이제 요 점이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불교와 상자부 불교는 100%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논장 부분이 상자부 불교는 상자부 불교 특유의 어떤 그 논장의 구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빨리어 3장을 이렇게 잘 정리한 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 3장은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은 경률론이 3장인데 경에 해당되는 것이 오부니까야입니다. 오부니까야 몇 번 우리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유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 해서 오부니까야가 경을 구성하고 있고, 그 빨리의 율장은 이렇게 또 5개로 되어 있고요. 율장은 위나야 삐따까라고 하죠. 위나야 삐따까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비담마 삐따까죠. 아비담마 삐따까는 이렇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빨리어 3장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 3장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사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3차 결집을 통하면서 1차, 2차, 3차 결집을 통하면서 완성이 된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 그 말이 100% 말씀이 그대로 100%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자부 불교라든지 뭐 초기 불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경전의 결집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경전의 결집은 지금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불교 경전의 결집은 보통 1차, 2차, 3차, 4차로 얘기하는데 이 경전의 결집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경전의 결집 중에 제1차 결집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부처님 인멸하시고 그 다음 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급격하게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상수제자인 마하가섭이 500명의 아란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사성에 있는 칠렵구리라는 곳에서 그 7칠자에 잎사귀 엽자에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뭐 7개가 있은 것 같죠. 거기에 이제 모여서 경장과 율장을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장은 부처님의 성단이 지켰던 계율이죠.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 경장을 담당하신 분이 안한존자고요. 이제 다문제일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곁에서 가장 많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력이 총명한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500의 아라한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이제 경어로 채택되어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팔리 존자께서 율장을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안함과 우팔리 존자가 경장과 율장을 담당을 하고 총괄 지휘를 이제 가섭 존자가 해서 결집된 것이 1차 경전의 결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경전의 결집은 부처님 인멸 후에 약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 경전 결집이 상당히 큰 사건인데요. 이 2차 경전 결집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단이 둘로 나누어지죠.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나누어지는데 왜 이 2차 경전 결집이 있었냐 하면은 150년쯤이 지나니까 율장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 거예요. 율장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야사존자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700명을 소집을 했는데 이 야사는 아난의 제자입니다. 아난의 제자인 야사가 바이샬리에서 이 경전 2차 경전 결집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샬리는 고대 국가로서 상업이 발달한 그 활발한 도시였거든요. 여기에서 그 10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경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10가지 다 하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건 3가지만 이렇게 좀 추려놨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받은 소금을 비추겠다가 내일 식사에 쓸 수 있다, 없다. 자, 이걸 가지고 계율이 맞다, 틀렸다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법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기탄 없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지금.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맞다고 볼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고. 네. 오케이,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혹시 주장하실 분 계세요? 자, 그럼 우리 법부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건 상관없다. 그죠? 뭐 이걸 가지고 따지느냐 상관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비구들이 이제 몸집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큰 사람은 이 앉는 방석을 조금 크게 만들고 작은 사람은 그 큰 방석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작게 만들어서 자기 체구에 맞는 자기 방석을 쓴다. 이거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오케이. 해도 된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우리 700 아란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당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살님이 이게 해도 됩니까? 안 지금요?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오케이. 두 번째는 지금 안 된다는 의견이 두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이제 탁발을 나가면은 이제 바로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도시국가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살 수 있게끔 이 화폐를 보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화폐를 보시하면 그 음식 대신에 화폐로 보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될 것 같아. 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유, 우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안 될 것 같다. 두 표, 또. 네. 현 시대에서는 뭐 되는 거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근데 현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제 2차 경쟁 결집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우리 법원님들이 다 참가한 거예요. 거기 도시국가에 사는 지금 수행성이에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최법원님은 된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된다도 있고, 지금 안 된다도 있는데, 의외로, 제 생각과는 의외로, 안 된다고 이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도 지금 우리 법원님들이 꽤 좀 계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당시의 사회생활상에 맞추어서, 이런 거는 계율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위반하는 그 의미가 아니다. 이런 거는. 이건 뭐 생활의 편이지. 이게 왜 계율 위반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 척과, 뭔 소리야,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상자부하고 이제 의견이 나뉘는데, 오늘로서 우리 건강불자에도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네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 오늘 우리 법담을 나누고자 하는 뜻은, 자, 아까 우리 1번은 대부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점심 공양을 했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해 그림자가 2뼘을 넘기 전에, 필요하면은 한 번 식사를 더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원 내에서 내가 식사를 했는데, 밖에 나가는데 신도가 또 공양을 했어, 나한테. 그때 음식을 한 번 더 먹어도 된다. 이제 먹는 데 관한 겁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스님인 신분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기 체구에 따라서 방석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나라는 자아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소금을 비추겠다가 내일 먹어도 되는 거는 왜 됩니까? 이것도 내 몸뚱이를 위한 거잖아. 어차피 그래도 그거는 뭐 크게 글쎄요, 재산으로 갖다가 간주를 해가지고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비축하면 내 재산이잖아. 내 소금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화폐 보시 받으면 왜 안 됩니까? 그 돈으로 뭘 할지 모르니까요. 재물이라는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는 특히 다른 그 소금보다도 네. 더 거기에 집착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집착이 더 생긴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화폐를 보시를 받으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겠죠? 그죠? 성단 내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긴다. 그 다음에 체구에 따라서 이제 방석의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뭐 맞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근본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죠. 내 방석과 네 방석이 생기죠. 그죠? 내 방석과 네 방석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비축을 했는데 그 소금을
내 옆에 비구가 자기가 가져가서 음식에 넣어갖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짜증이 나든지 화가 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서 괜히 시비를 하고 싶어서 이거 안 된다고 한 거가 아닙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이거를 반대할 때는 우리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그 불자님의 그 탐진치 수행하고 딱 연결을 해보면은요, 답이 바로 나와요. 탐진치를 또 하나 만들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좋은 탐진치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게 수행인데, 이런 탐진치거리를 왜 만드냐 이거죠. 이 방석을 내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누가 딴 사람이 깔고 앉아 있어. 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싸움거리 하나 생기죠. 또 돈을 시주를 받아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비구가 있고 돈이 한 푼도 없는 비구가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 반면에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소금 비축하는 거 이 계율로 안 된다고 합시다. 자, 절대 비축 못해. 자, 근데 내가 몸에 병이 있어. 이 무염 식사를 하면 안 돼. 몸을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소금기가 있어야 돼, 나는. 그러면 소금 비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계율이 안 되니까 니는 병이 있거나 말거나 소금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이걸 갖고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방석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갖고 있다가 엉뚱한 데 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면 잘못이지만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승단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방석에 있거나 돈에 있거나 소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쓰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쓰되 방석을 쓰되 돈을 쓰되 거기에 대해서 걸림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대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리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하고 이 애초에 문제거리니까 아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다만 이것을 된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자기 마음에 걸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자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완전히 분리를 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파로 완전히 상자부와 대중부가 이제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2차 경전 결집입니다. 그리고 3차 경전 결집은 기원전 25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일반하시고 한 300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칼라 푸타티사라고 하는 존자가 마가다국의 수도인 파탈리푸트라에서 이제 결집을 했는데 이때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300년이 지나니까 특히 부파불교 시대에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뭐 이것도 불교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난무를 하던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불교와 비불교를 이제 구분하는, 불교를 보존하려는 그러한 노력. 그래서 논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일어난 것이 이제 3차 결집이고, 이 빨리의 3장 중에 논장이 완성된 것이 이제 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경전 결집은 서기 78년이니까 또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12년간 이루어졌는데, 파르슈바 존자와 바수미크라 존자가 카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 쿠샨 왕조 시대에 이 설일체 유부의 논설을 편찬을 했는데, 그 이름이 아비담마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설일체 유부의 논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4차 경전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상세히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2차 경전 결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특정한 입장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를 중점을 둔다든지 혹은 그것을 약간 폄하한다든지 이러한 그 입장 차이를 다 빼버리고 온전한 표현으로 말을 할 때는 초기 불교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 이게 이제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초기 불교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의 붓다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불교를 가리킨다. 앞에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 불교는 그 이후 등장한 다른 불교적 가르침과 구분되는 독특한 색채를 지닌다. 그게 과연 뭐냐? 그것은 교리적인 틀에 묶이지 않고 사람들의 됨됨이에 따라 가르침을 펼쳤던 붓다만의 고유한 교화 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붓다는 오로지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따른 다양한 가르침을 펼쳤다. 그는 어떻게 중생들이 안온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화살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화살을 맞았으면 화살을 빨리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독의 성분이 무엇이며 뭐 어느 정도의 활로 쏜 것 같다라든지 그런 논쟁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빨리 빼고 독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게 이제 붓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초기 불교의 가장 좀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붓다의 인멸 후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었고, 즉 이제 그 앞에 말한 부분, 그 고통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후세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타인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일에도 태만할 수 없었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제 경장의 편찬이죠. 경장의 편찬이었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은행이 그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제 율장의 정리입니다. 율장의 정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붓다의 후계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불교와 비불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결국 논장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개된 불교의 역사적 흐름은 어떻게 괴로움을 치유할 것인가에서 불교 혹은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차츰 선회하게 된다. 그래서 후자의 비중이 점점 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남방의 상자부 불교를 포함한 부파불교라든지 대승불교의 번뇌한 사변적 논의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걸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아요.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제가 좀 이제 빨간 글자로 써놨습니다. 괴로움의 제거에 오로지 주력했던 초기 불교와 붓다의 가르침 혹은 불교라는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그 이후의 불교,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 즉 붓다의 그 초기 불교는 그 괴로움의 제거에 오롯이 주력했던 초기 불교와 또 붓다의 가르침 혹은 불교라는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그 이후의 불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나 수행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은 그 고의 진리를 깨닫고 그 고를 소멸시켜서 열반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갖가지 교학적인 그 정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을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가 이제 우리 불교에 있는데요. 그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는 그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한 것이지, 가다 보면 이 고해를 건너는 게 싹 빠지고 뗏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로 뗏목을 만들어야 더 좋은 뗏목이다. 뗏목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저렇게 생겨야 된다로 세월을 다 쓰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선불교에서는 뗏목을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강을 건너면 뗏목을 가차없이 버려라 라고 하는데,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면 이제 이러한 연표가 나옵니다. 연표가 나오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다 완전히 뭐 외우듯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잠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도에서 지금 여기는 원시 불교라고 써놨는데 초기 불교라고 합시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 사후 100년간이 초기 불교다.
초기 불교 이후는 무슨 불교냐? 한불교다. 부파불교의 시작은 대중부와 상자부의 분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확해요. 그리고 이 인도에서 특히 대중부를 중심으로 한 불교 운동에서 나중에 세월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이 상자부 불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기원전 100년경이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이 대승불교가 전파된 것이 동아시아 불교다. 동아시아 불교는 상자부 불교가 넘어온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가 넘어온 거예요. 대승불교가 넘어와서 전파가 되었고, 이보다 앞서 부처님 사후 한 200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상자부 불교의 전통이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같은 남방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 이런 데로 전해져서 상자부 불교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 남방불교다. 대충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기 불교가 왜 부처님 사후 100년간인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초기 불교가 그대로 이어져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왜 100년간인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이 이제 2022년이죠. 2022년인데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한국 동란 6.25 전쟁 소위, 그죠? 그 45년에 뭐 일어났어요? 해방이죠. 그렇죠. 해방이 이제 됐죠. 해방이 일어났고,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있은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게 이제 1910년 아닙니까? 그죠? 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가지고 36년간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부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40년대 생도 계시고 50년대 생도 계시고 또 저같이 60년대 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내가 겪었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로 겪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은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근데 100년이 넘어가면요.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진짜 이 건세사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아니고는 잘 모르시겠죠? 1907년도가 고종 황제가 이해 돌아가셨어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제2대 황제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한 해가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120년만 딱 지나면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이거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몰라요. 그분들이 태어나기 전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청년기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나한테 얘기를 해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이미 상당히 먼 거죠. 1897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선왕조가 문을 닫고 대한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 임금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동일 인물이.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국왕이 대한제국의 초기 황제가 된 해가 1897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1863년 15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린 고종이 왕이 된 해가 이 해이고 1849년 같으면 170년 전인데 이때는 철종이 즉위한 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철종의 고종 황제는 마지막 황제이니까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철종만 되어도 우리 잘 모릅니다. 좀 안다고 하면은 강화도령으로 불렸던 분이다. 강화도에서 나무하다가 갑자기 경성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은격결의 왕이 된 사람이다. 그 정도밖에 우리 철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법부님들 중에 혹시 철종 이전의 왕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철종 이전에는 왕 이름도 몰라. 헌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헌종. 그리고 헌종 앞에가 선조라는 분이 계셨고 그 앞이 영조, 정조예요. 그러니까 150년만 딱 지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그래도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시기가 한 100년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가 부처님 사후 100년까지인 거예요. 그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연표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듣고 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내 시대에서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룬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중에 이제 그 근본불교와 원시불교라는 것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초기불교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적합하다. 초기불교는 부처님 인멸 후에 100년까지로 보고 그 이후에 상자부 대중부로 교단이 분열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 2차 경륜 결집이었다. 그리고 율장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맞다 틀리다 가지고 그 성단이 분열되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내용, 그죠? 그 정도의 내용이 이제 그 우리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알고, 특히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율장으로 인해서 상자부는 왜 반대했을까? 왜 안 된다고 했을까? 대중부는 왜 된다고 했을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 진정한 그 대성불자라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내용과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 질문이 계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